서울 관악구 터널 근처의 도로입니다. 길가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는데요. 거기에 60대 택시기사가 누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 안에서 20대 남성이 내려가지고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는데 아, 왜 저래. 그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쪽으로 계속 때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차가 깜깜거리면서 경찰이 오기 한 1분 정도까지는 계속 가는도 안 하시고 빠지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심했는데? 아, 죽이겠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진짜. 자 오히려 더 심해지는데요. 와, 진짜 어떻게 저래. 결국 이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며칠 후 구속됩니다.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끝까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열흘이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기사님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폭행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발단은요,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을 했고요. 차 안에서 구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구토를 한 남성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요. 시비까지 걸면서 운전을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번잡하잖아요. 소송비도 들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택시 안에서 그 구토를 했을 경우 승객이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그리고 영업 손실 비용 배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시민을 공격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침을 뱉고 폭행까지 하는 등의 난동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만성적으로 일탈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열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노리는 그런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지점이 되겠죠. 특히 이렇게 이제 택시 또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은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타인의 권익까지 내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건을 접하시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너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셨던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피해자 가족들께서 저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거쳐서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에서 이 남성 중상해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어떤 걸 밝히냐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불우한 환경하고 이게 무슨 다 저러지 않죠. 다 저러지 않아요. 징역 5년이냐고. 그러니까 엄청 갖다 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택시기사분이 직접 겪으신 충격과 고통과 피해를 만약에 판사분이나 판사분의 가족분이 겪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다른 범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좋은 과정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점. 오히려 반대의 환경은 또 그걸 감안해서 또 감형을 해줘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행위를 봐야지 무슨 뭐 이런저런 저런 좀 보고 감형을 해준다. 이거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인데. 네. 2024년 9월 저녁 6시 35분경 부산입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장난 전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내용을 담담히 말합니다. 제가 정신과 약도 먹고 있는데 지금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지금 현실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저 그 집에 있고 저는 나와가지고 옥상에 있죠.
어디 내리려고요. 이 남성의 신고에 경찰과 119가 즉시 출동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처참한 광경이 보였는데요. 한 여성이 회칼로 21곳을 공격당해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119로 이송됐다니까 택시 타고 바로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온몸에 자창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믿기지가 않았죠, 그때는. 자, 도대체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21차례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피해 여성이 일하던 가게에 가해 남성이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2023년 11월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제 시작 후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악연이 된 거예요? 왜요?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난 2024년 1월 남자친구의 집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친구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이성 친구들과 연락을 아예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관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고 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그게 2개월째가 되니까 이제 크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집착에서 비롯된 통제만으로도 숨이 막힌다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 저 남자의 도를 넘는 행동은 집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여자친구에게 폭행, 손찌검을 가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심지어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강요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은 도저히 본인이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데 안전 이별을 할 자신이 없다. 보복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귀는 중에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별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네,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이별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감정적으로 욕구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못했던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 이별을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심하게라도. 이별을 시사했다든지 한 번씩 시도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이나 집착, 통제 강도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라도 호소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이별의 시도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구나. 그런 짓을 하는데도 너 그 사람이 좋은가 봐. 이런 오해를 자꾸 받기 시작하면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력 하루하루 더 심해지기만 했고요.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견딘다라고 판단한 이 여자 친구가요. 용기를 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런데요, 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직후 여자친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별 통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뭐 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내가 장애했어? 싫어. 나 닥치고 야. 기대해라. 기심하라. 닥치고 야. 진실하고. 가해자의 욕설과 폭력의 수위는 이별을 통보한 후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끄럽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데려가면 저 사람의 화가 조금은 덜 날까요? 근데 어쨌든 저런 범죄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너 때문이야라고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가해자의 광기와도 같은 집착과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오는 날 혹시라도 작은 소리라도 문틈으로 새어나갈까 봐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고요.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제발 좀 그만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헤어지자는 여성의 애원에도 남성의 집착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의 집착과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안 돼, 안 돼.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가해 남성의 집착과 이상 행동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여성에게 그 둘만 볼 수 있는 은밀한 신체 부위에 타투를 새겨달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 심리고 이상 욕구죠. 이게 서로 동등한 인격체인데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니까 내 소유물이라는 증빙을 찍겠다. 다른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비뚤어진 심리인데요. 이 타투가 어디에 새겨졌냐 하면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 거기에 가로로 허리 전체를 덮는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로 타투 새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인 당연히 싫었고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지만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뒤따를 폭력, 보복, 광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했어요? 예, 싫었지만 받아들여서 타투를 새겼다고 합니다. 다시 만난 뒤에 또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성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택시를 호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켠 순간 여성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려 버리기까지 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피해 여성은 결국 다시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순한 양으로 돌변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 건지 뭐 폭행을 했다가 싹싹 비웠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심리예요? 이런 경우에 뭐 잠시라도 뭐 죄책감을 느꼈거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범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는요. 또다시 관계를 이어가면서 범행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 남성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요. 다른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받고. 어떤 거였냐면 남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차에다가 부착하고 다니다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덧붙여서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 들어가면 자기의 형량이 늘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사과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살짝 그 틈만큼은 감시나 통제가 완화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 남성 모르게 원래 살던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 지원센터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 쉼터에 숨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혹시라도 남자한테 들킬까봐, 쫓아올까봐, 잡힐까봐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몸무게가 무려 10kg이나 줄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여성이 이사를 가버리고 나니까 이 가해 남성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찾아다녔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여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친구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밝혀라. 어디 있냐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안 알려주니까 이 피해 여성의 SNS를 해킹을 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남성이. 그런데 결국 임시거처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임시거처 규정상 한 달까지만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었어야 되는데요. 얼마 뒤에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별을 인정하지 못했던 가해 남성, 여성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듣게 되고요. 이 가해 남성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피해 여성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하는 가게에 손님인 척 전화를 걸거나 또 여성의 친구를 만나요. 그 여성이 피해 여성의 친구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도와주면
네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을 내가 대신 살해해주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니니까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죠. 가해 남성은 여성의 현 남자친구가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거절에 가해 남성은 해선 안 되는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결심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2024년 9월 3일 사건 당일입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가해자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저기 또 쫓아다니는 거야, 피해. 어떻게 알았는지 오피스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주자 마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향한 곳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비상계단이었는데요.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그곳에서 약 4시간이나 숨어 있었는데요. 그때 피해자가 배달한 음식이 도착합니다. 배달 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저 안쪽에 가해자가 이 배달 기사를 맞이합니다. 너무 전두다. 저거를 그럼 배달기사인 척 하는 거야? 4시간 동안이나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배달기사를 맞이한 가해자. 어떻게 알고? 그거 메토 배달 맞죠? 저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배달 기사가 이제 확인합니다. 제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좌 이체할게요. 아이, 무서워라. 그랬더니 이제 가게 사장에게 확인을 합니다. 어우, 심장 떨려. 계좌 이체 해주시면 된대요. 이때 가해자가 제가 여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는 거라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시 배달 기사에게 돌려줍니다. 가해자의 말에 배달 기사는 음식을 들고 올라갑니다.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배달이 완료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음식을 가져가려는 순간 계단에서 뛰쳐나와서 집에 침입합니다. 아유, 공포다, 공포. 징역 25년형 그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죠 선고를 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에 가해자, 검찰 양쪽 다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또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은 계속됐고 엄마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자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가해자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장과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대상은 오직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딸 목숨을 앗아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미안하다고 그런 사과는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그 사과의 말을 전해 들은 것도 없고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또 화가 나고요. 가해자는 끝까지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사진 보면서 저녁마다 생각하면서 울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진짜 평온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있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2심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112에 자수했을 뿐 흉기에 찔린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제법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반영을 해서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사실상 이 행위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부족할 텐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 게다가 이 형량이 5년 늘어난 것 같지만 1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됐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게 빠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법 제72조를 보면 가석방 조항이 있는데 무기징역형은 최소한 20년을 복역해야만 그 이후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징역형은요,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만 복역을 해도 이 법적으로는 가석방 심사가 돼요. 가능해요. 30년. 그럼 이게 30년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가석방 받게 된다?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피해자 가족에게 대한 보복 혹은 또 다른 여성을 또 희생양으로 삼아서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바로 마각을 드러내고 집착하고 통제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장치 부착이 아닌 보호관찰은 그냥 보호관찰관이 잘 있는지 재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 확인하거나 보호관찰소 잠깐 오라고 하거나 이렇게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항소심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그런 바가 큽니다. 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형이 부당하다면서 상고 기한을 단 하루 남기고 다시 상고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스토킹 혐의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기소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제외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후에 유가족의 요청으로 해서 스토킹 혐의를 경찰이 재검토를 해서 조사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스토킹 횟수만 최소 400차례 이상인 것이 밝혀져서 검찰은 스토킹 혐의로 가해 남성을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약 3주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해 남성이 신청한 이 상고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다가오는 25세 생일을 축하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을 한국인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지금 모자를 쓴 사람들은 베트남 여성입니다. 사진을 찍고 배경을 고르는 중인데요. 한국 여성 2명이 바로 옆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러고 있어? 네. 저렇게 문 열고 해도 돼요? 네. 그런데 한국말로 야 빨리 해. 무식해. 왜 저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한 베트남 여성들은 당황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또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촉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노려보는 여성. 근데 이때 갑자기 베트남 여성의 팔을 때립니다. 어머, 왜 저래 무식하게? 왜 그래? 일행이 말려보는데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왜 저러냐. 일행이 지금 말리니까 왜 쟤를 말려? 네 친구를 말려야지. 친구를 말려야지. 베트남 여성이 이제 다툼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모자를 벗기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쳤나 봐.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아니 저럴 일이 아닌데 전혀. 네. 서로의 일행들이 말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인 여성은 머리채를 붙잡고 놔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때린다, 무릎을 때린다. 네. 심지어 무릎까지 써서 폭행하는데 결국엔 직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직원이 개입을 했는데도 머리채를 놓지 않고 있어요. 왜 저러냐. 아이 참 남의 나라 가서 뭔 망신이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고 같이 왔던 일행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도. 데리고 나가라고. 아, 뭘 토닥토닥이야. 잠시 후에 베트남 여성들이 부스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여성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싸움은 다시 한번 거세지고 결국 이제 베트남 여성이 울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뭔 잘못했냐. 아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진짜. 그리고 자신들의 짐을 챙기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아니 무슨 무인사진관은 어차피 저거 시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뭘 얼마나 그치. 기다렸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요. 시비 걸려고. 아, 근데 저거 찍어봤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맞아.
앞에 써 있어요.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그래서 오히려 막 저거 고르는 사람들도 되게 조급한데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더 당황해서 못하죠. 더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을 정해놨다는 건 그만큼 저 두 분은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했잖아요. 저기 문을 열고 저렇게 팔 걸치고 기다리는 저 저 행동 자세가 저게 너무 무슨 창피해요. 그리고 저 딱 느낌이 저런 행동을 그냥 뭐 잠깐 화나서 한 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고 뭐 제가 뭐 판단 뭐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학폭 가해자 느낌이에요. 일단 뭐 베트남 여성은요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 폭행 영상은 SNS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현지인들 당연히 크게 분노를 했겠죠. 공분이 사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 신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 가해자 여성이요. 나 역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다.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들이 너무 부스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폭행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뭐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결코 변명거리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피해 여성들이요. 그 당시에 피해 당할 때도 저 가해 여성들의 입에서는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폭행 사건이 이루어진 뒤에 저 가해 여성들이요. 한국인 여성들이 커피를 서로 마시면서 자기가 폭행을 한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뭐 따로 사과를 했나요? 가해 여성의 말에 따르면 공안의 동행하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치료비를 포함한 하나로 약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320만 원 되게 정확한 어떤 액수를 딱 말을 했는데. 뭐 양측의 말이 모두 맞다라고 한다면 뭐 치료비 뭐 또는 위로비 이렇게 해서 한 320만 원 정도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합의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전혀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 당시에 가해 여성은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베트남 지사에 출장차 베트남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자마자 가해자를 퇴사 조치를 했고요.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에 있던 이 가해 여성도 영상으로 참석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회사의 대처를 보고 진정성을 느껴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진짜. 와. 오후 1시 인천의 한 카페로 손님이 한 명 들어옵니다. 남성은 음료와 맥주를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 남성은 이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카운터에는 여자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카페 안에는 단 둘만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남성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손님은 4시간 앉아있어요?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손을 쓱 내리더니 뭐예요? 여사장님 쪽을 바라봅니다. 이 남성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여사장은 곧바로 CCTV를 확인해 보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커피 머신 그 틈으로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던 남자. 뭐 하는 거야? 인기척이라도 들릴라 치면 휴대전화 보는 척하고 소름 끼친다 너무 싫어. 1시간도 아니고 4시간씩이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무서워라. 아유 왜 저러냐. 네. 극도의 공포를 느낀 사장은 급하게 지인에게 연락합니다. 그러자 아이고. 이 남자 황급히 가방을 챙기더니 수고하세요 라고 얼마나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을까. 밖으로 나갑니다. 아, 빨리 경찰 불러야 될 것 같아.
저게 남자들이 보면 더럽다고 느끼지만 여성분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낍니다. 사장님은 무서운 마음에 근처에 있는 지인을 급히 카페로 불렀습니다. 지인이 손님인 척 카페로 들어오자 남성은 한급히 짐을 챙겨서 카페를 나갔다고 합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사장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이 또 보도가 됐고요. 여론에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자 사장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가해 남성의 어머니였는데요. 가해 남성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젊은 애잖아요. 젊은 애. 라고 하면서 선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뭐 젊은 애건 아니건 간에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 자수하도록 설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더 이상 통화 원치 않으니까 전화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해 남성의 어머니 또 전화를 걸었고요. 결국 사장님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 봐달라고 했던 가해 남성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다음날 저녁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카페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공장소인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만약에 음란행위를 한 거면은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되나요? 공연음란죄 말 그대로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음란 행위여야만 처벌을 받고요. 여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고의성. 공연성이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장소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공공장소라는 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열려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 장소를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두 번째 음란성이라는 건 일반인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음란 행위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일반인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명확하죠. 세 번째 고의성, 당연히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 행위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가 굳이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저런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성에게 만성적으로 거절당한 경험들이 많다 보면 그런 거절들을 시도하고 해소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심리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피해자인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런 조건과 기회만 되면 저런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심리에 의한 범죄가 유형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피해자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통해서 내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로 추가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만성적으로 실패하고 뭐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만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불법 촬영을 한다든지 자신의 뭐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검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전 제주지검장. 전 제주지검장이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적 무리가 되고 이제 결국은 뭐 처벌받고 끝나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 남성이 과거에 동종범행 공연음란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머. 기소가 됐고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지만 스스로 자수를 한 점, 게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모두 참작을 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가 연평균 2,600건 정도나 됩니다. 하루에 7건 정도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확인된 경우만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고요. 관음증이나 공연음란 행위 등은 비접촉 성범죄라고 한다고 했죠.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범죄자들은 나는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아 라는 그런 합리화를 이제 스스로 행하면서 큰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지르는데, 문제는요, 비접촉 성범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걸로 만족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치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위로 계속 나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접촉 성범죄,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성범죄고 그냥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전 11시경 서울의 거리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부축을 받으면서 가고 있죠. 남성은 비틀거리며 차로 다가와서 운전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차를 팍 치나? 네. 차가 일부러 딱 천천히 가주는데. 뭐야, 나 차로 치려고? 예, 지금 뭐 이 차는 그냥 뭐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천천히 조심해서 가주는 거. 갑자기 운전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무슨 소리예요? 시비 걸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운전자는 남성을 피해서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예,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이제 흰색 차량, 운전자의 차량인데요. 차 찾아봐. 예. 그런데 약 10분 후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성이 펜스를 넘어서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아, 주차장 펜스를 넘어서 아니, 할 일 없구만. 뭐 하려고? 할 일 없어. 예, 차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도 급하게 펜스를 넘어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주인이 왔나 보다. 것 같아. 아니야? 주인이 아니고 빨간 셔츠와 일행입니다. 아니 취한 줄 알았더니만 네. 멍청하네. 두 사람은 함께 운전자의 차로 접근하더니 갑자기 사이드 미러. 네. 발로 차량을 걷어차면서 사이드미러를 박살냈습니다. 어머, 함께 온 남자는 이 손만 아파 되겠다. 예, 어려 보여. 어린애들인가 보다. 뭐하냐? 이어서 도구까지 이용해 차를 부수는데 그러던 와중 차 안에 열쇠가 꽂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셔츠 입은 남자가 바로 차에 타요. 음주운전 추가. 후진을 합니다. 죄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네, 차를 뒤로 뺐는데 이게 아이고, 저 주차장 그대로 펜스가 들어가서. 잠겨져 있었거든요. 펜스로 그냥 바로 돌진합니다. 아이고. 어머. 같이 온 이 동료 남자가 휘어져 버린 펜스를 눕히더니 그리고 수신호로 달려와. 이걸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열심히 하네, 열심히. 네. 뭐야? 왜 저래? 아, 되게 열심히 해요. 쟤네 뭐야? 사람 없나? 펜스를 부수기 위해 계속해서 후진과 돌진을 반복합니다. 네, 결국 펜스가 박살이 났고요. 소리가 엄청 커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불법. 네. 참, 이게 무슨 일이야. 박살이 난 펜스를 일행이 치워주자 훔친 차로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위험하다 이제. 이건 뭐 그냥 절도죠.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의 신고로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차 안에 있던 고가의 가방까지 훔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난동으로 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는 다 부서졌고요. 보닛이 구겨지는 파손을 입고 약 4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과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시비는 자기가 걸어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은요, 절도,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범행을 도운 공범은 절도 미수,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주범에 대한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요. 공범에 대해서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도 양형에 음주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영국의 어느 도로입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러 때처럼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자전거에 냅다 몸통 박치기를 하는데요. 시민들은 말리기는커녕 쓰러진 남성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근데 이때 경찰관이 왔어요. 누구 잡으러 경찰관이 왔다. 왔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시민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기서 몸통 박치기를 한 이 남자는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은 도주하는 범죄자를 저지한 선의의 시민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네. 밀쳐넣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왔는데 어이구.
당황해가지고 지금 막 도망가죠. 근데 경찰과 또 도와줘요. 네. 또 다른 시민이 이번에 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자, 이 도주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 3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시민에게 몸통 박치기를 당했던 자전거 타고 가던 저 남자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남성은 가방에 사냥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자전거로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공공장소에서 칼 같은 흉기를 보이게 되면 이렇게 소지하게 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영국도 그렇게 되나요? 영국은 처벌이 더 무겁죠. 예, 영국이 공격적 무기에 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공격적 무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표현이 unlimited fine, 무제한의 벌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거리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찾으면서 애타게 큰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아이고. 새벽까지 나오셨대. 네,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게 문도 다 닫혀 있고 집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집 마당? 네. 누가 좀 같이 이렇게 찾아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 엄마가 갑자기 지금 놀래가지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막 전화도 해보고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했고 이 어머니를 태우고 같이 이제 찾으러 나섰습니다. 이 엄마는 이제 뒷자리에 타고 있는 거고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 경찰차가 이제 좀 빠른 기동력으로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요. 아이고야. 좀 멀리 가는 거 어떡해? 30분 동안이나 수색했는데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이 아이는 어딜 간 걸까요? 자,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멀리 왔어? 한 아이가 보입니다. 어디까지 온 거야? 아이는 놀고 있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 맞아요. 우리 애 맞아요. 세워주세요. 아이를 본 엄마가 어떡해. 다리가 풀려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오열합니다. 찾길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애기 한번 5살, 뭐 이게 6살 이렇게 돼 보이는데.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30분 동안 찾은 거면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시겁하셨겠다. 네. 아유. 올해 5월에 주택 앞마당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대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아이가 대문 밖을 나선 시간이요. 오전 6시경, 새벽이죠.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길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아이가 어디 갔느냐, 봤느냐.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던 거죠. 놀란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렇게 찾아 헤맨 지 30분 정도 지난 뒤에 집에서 약 1km나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진짜 30분이지 30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 사이에 1km를 갔어요. 그러니까요. 일반화시켜서 모든 아이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직진 본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길을 잃었거나 부모와 떨어졌다면 보통 정상적인 판단은 거기서 기다리거나 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찾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도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 같아요. 모르는 길에서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1km나 떨어진 곳에서 저렇게 발견이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의 종종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차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누군가 또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새벽길이 아마 종종걸음으로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30분 넘게 아이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엄마가 피가 말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너무 섬뜩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문 등록도 다 했고 또 저는 SNS 보다가 이 택이 있어요. 신발에다가 껴놓고 하는 건데 그것도 가까운 데만 되긴 하는 건데 어디 다니거나 할 때는 그런 거 가방에 붙여서 하기도 하고
이게 저 30분이 진짜 저분에게는 와 진짜 막 몇 년처럼 느껴져요. 별 상상이 다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섬뜩해요.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거리? 놀이공원? 놀이공원. 바로 집 근처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시간은 35초에서 40초 사이면 바로 시야에서 사라지고요. 사라진 지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은 58%.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68%, 또 일주일이 지나면 89%로 이렇게 더 희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아동 찾는 시간은 골든타임이 2시간에서 3시간. 이 사이에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지문 등록제를 이용을 하시면 그만큼 찾는데 굉장히 소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